여기 보시게 되면 주나라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착되는 그런 시기인데 대표적인 5가지 형벌을 얘기를 합니다. 묵형, 의형, 비형, 궁형, 대형. 상서 여형편에 나오는 것인데 5가지 형벌로 묵, 의, 비, 궁, 대형 이런 것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문자식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당시에 형벌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서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당시에 형벌 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았느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나라 형벌 관련된 겁니다. 주나라는 1050년 기원전 1050년에 건국을 합니다. 요 보면 사형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사람 죽이는 그 사형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이제 관리가 있어서 5형의 법을 관장을 했다. 당시 형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체에 관한 6형으로서 묵벽, 의벽, 비벽, 궁벽, 대벽 등 5형이 있었다. 여기에서의 벽은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벽은 묵형, 의벽은 의형, 뭐 이런 얘기겠죠. 먼저 묵벽에 해당되는 죄를 이제 묵죄라고 했는데, 묵벽은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조명을 찍어 넣는 형벌로서 이를 묵경, 묵형 또는 경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고려 시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얼굴에다 먹으로 글씨를 써서 새기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이때에 나온 그런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의벽이라고 하는 것은 의형이라고도 했는데 죄인의 코를 베는 형벌입니다. 코를 뱉다. 사람의 코를 이렇게 베면 숨을 쉴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만 하여간 가혹한 형벌로 여기죠. 나중에는 이제 금지가 됩니다. 또 요것과 마찬가지로 코를 베는 것이 귀를 베는 이형도 있었다. 잔인했겠죠, 아주. 또 비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벽. 이거는 월형이라고도 하며 발 뒤꿈치를 쪼개는 형벌인 발 뒤꿈치. 못 걸어 다니게 한다는 거죠. 발 뒤꿈치를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와 비슷한 형으로 종지뼈를 도려내는 빈형도 있었다. 빈형. 아주 다양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형벌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벽. 이건 뭐냐? 궁벽은 죄인의 생식기를 거스하는 형벌이다. 탁형, 또 부형이라고도 한다. 남자는 고환을 제거하고 부녀는 곤봉으로 배를 때려 자궁이 빠지게 하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궁형은 최초에는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시행되었지만 점차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다. 대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을 총칭하는 게 아닙니다. 사형을 총칭해서 이제 대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벽의 종류로는 이제 참수, 단두, 수사. 이걸 이제 목을 베는 형을 이제 주로 일컫는 거죠. 참수, 오늘날에 참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수, 단두, 머리를 자르는 것, 수사, 목을 베는 형입니다. 또 요참이라고 하는 것도 요참. 요거는 이제 작두판 위에 눕혀놓고 허리를 자른 잔혹한 형을 얘기합니다. 요참, 허리를 잘랐다. 효수, 머리를 베어 사람들이 보던 높은 곳에 매달았다. 이런 그런 형을 이제 효수형. 기시,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형. 효수는 이제 머리를 베어서 사람들이 보던 높은 곳에 매다는 거고, 기시는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 차열, 거열. 이거는 이제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5대의 마차에 나누어 묶고 찢어 죽인 혹형을 얘기합니다. 아주 요런 어떤 잔혹한 형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능지. 요거는 칼로 살점을 한 점 한 점 베어내면서 고통을 못 이기게 해서 죽게 하는 형. 능지, 처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능지는 살점을 한 점 한 점 베어냈다 하는 겁니다. 육시. 중죄를 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 관을 열고 시체를 꺼내어 차명을 가했다. 육시. 조선시대 때 부관 참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시. 대벽은 이제 사람 죽이는 사형을 총칭하는 건데 이 대벽의 종류수는 앞에 이 페이지 보게 되면 참수, 단두, 수사, 허리를 자르는 요참, 효수, 기시, 차열 또는 거열이라 부르는 것, 능지, 육시.
아주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이런 것이 동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보게 되면 이 5가지 형벌에 해당되는 범죄는 무려 3,000가지였다. 3,000가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대에는 5형 이것이 이제 행해졌다는 거죠. 주나라 5대 왕인 모광은 서방의 견웅을 토벌하다 실패하자 제후의 이반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형법을 제정을 하죠. 그 형법을 통해서 이제 막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모광에 따르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텍스트. 경형과 묵형이라고 하는 아까 그 얼굴에다 먹물을 사기는다고 그랬죠. 의형에 속하는 죄가 각각 1,000가지. 비형, 코를 베는 거, 죄가 500가지. 궁형, 생식기 거세하는 거, 궁형에 해당되는 죄 300가지. 대벽, 사형, 아까 사형을 총칭한다 그랬죠. 200가지다. 그러나 5형에 속하는 법조항은 모두 3,000가지였다. 여기는 사기 주번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만큼 당시에 그 형벌을 얼마만큼 사회 통제 수단으로서 이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5형은 은나라, 주나라 시대부터 이제 시행됐습니다만,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그 내용이 이제 참 점차 바뀌어가게 됩니다. 즉, 당나라 때, 당 시대에 오면은 태장도유사,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태장도유사 5형, 요거를 정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송,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요 5형 제도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죠.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있던 5형은 이제 상당히 그 심한 형벌을 담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문명이 계속 발달돼 오면서 그걸 쓰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점차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다음에 사형. 사형도 이제 아까 봤던 그런 그 잔인한 그런 것을 벗어나서 교형, 목 매달리고 하는 거 하고 참형, 요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비가 쓴 그 책 이름입니다. 한비 자자라고 부르는 것은 높임말도 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문진 만들었던 그 책을 썼을 때 이제 한비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비자 책.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법전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 볼까요? 텍스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법전의 연원을 살펴보면 춘추 시대에 법전을 공시한 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형정이 주조된 바 있고 전국 시대에 이때 중국 최초 성문법이라 평가를 받는 이괴의 법경 기원은 4세 기경입니다. 이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경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합니다. 이 법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도법, 도둑 관련된 거, 적법, 수법, 포법, 자법, 구법 6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원문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고대 그 편찬돼서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괴가 지은 법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 않다. 중국에 여러 사상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그 학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공자 관련된 유가라고 그러죠. 또 이 법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법가. 그래서 이제 법가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가는 소위 전제 권력을 요걸 이제 만드는데 소위 중앙 집권화하고 이 왕의 힘을 한 곳에 모으게 해서 중앙 집권화하는 뭐 이런 것을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이 법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이 법과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는 뭐 이제 한 시대는 아니면 여러 시대에 걸쳐져 있습니다만은 상항,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외에 한 뭐 두어 명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법가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가운데서도 주요 유파인
주요 유파의 하나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은 상항, 신불의, 한비자,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법과 술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법과 술이다. 여기서 법은 군주가 행하는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행하는 수단을 얘기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하는 규범, 국가가 군주가 정하는 규범 이걸 얘기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행하는 수단을 얘기한다. 술, 법술. 그러면 술의 핵심은 뭐냐? 술의 핵심은 명이다. 군주의 명령과 형이다. 신하가 이루어낸 실적. 요 일치, 불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이라고 본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명과 형의 일치, 불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법가는 법, 즉 군주가 정하는 규범의 엄중한 이행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전제적 군주 권력의 확립을 꾀하게 되는 그런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통치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고 중앙집권화를 위한. 그럼을 통해서 부강한 국가가 달성된다, 이루어진다. 부국강병이 가능해진다. 이 법가 사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주로 채용됐던 시기가 진나라, 한나라. 이때 이제 중앙집권적 고대 제국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춘치 때 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이제 한 나라로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한 무제 이후에 유가가 국가의 관학으로서 정통시 되면서 이제 법가는 그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자적인 생존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진나라라든가 한나라 이때는 이론적 기초로서 매우 중용되었던 사상이 바로 법가 사상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항이 나옵니다. 상항. 이 사람이 상항이고, 요게 이제 한비입니다. 한비. 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데 붙이고 또 높임말로 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한비자 이름은 이제 한비가 되겠습니다. 한비. 요게 이제 이사입니다. 이사. 그리고 요게 이제 신불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불해. 한번 우리 여기 볼까요?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도습불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습불유. 길에 떨어진 것을 함부로 줍지 않는다. 요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함부로 줍지 않는다. 사람들이 풍속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순후했다는 거죠. 길에 떨어진 것 함부로 줍지 않는다. 그러나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에 따른 책임이 무서웠겠는가, 엄중했겠는가, 이걸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길에 떨어진 거, 요즘에도 길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죽게 되면 형벌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당시에 있어서도 길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나 이건 범죄로서 다뤄졌고 엄한 형벌이 가해진 건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불수비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항, 이사, 그리고 한비, 신불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상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상항. 이 사람은 법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엄벌에 처하는 그런 엄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항은 변법에 대한 반대자는 법의 변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고 변법을 어길 시에는 강력한 엄벌주의로 대처하였다. 굉장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봉했던 사람 같습니다. 당시에 상항이라고 하는 사람. 상항에 대한 고사유래를 한번 볼까요? 진나라의 효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효공은 상항을 중용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상항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혹독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신법을 집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태자가 이 법을 어겨서 사죄, 죽을 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태자가 죽을 죄를 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항은
이 사람은 엄벌주의자 아니겠어요? 엄벌주의자. 상황은 태자라 하여도 법을 어긴 이상 피해갈 수는 없다. 태자도 버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태자. 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인데 태자라고 해서 죄를 사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그렇다고 태자를 죽일 수는 없지요. 태자를 벌하는 대신 보육관인 공자건을 비형, 코를 베는 형에 처하고 사부인 공손가는 자자형에 처하였다. 자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다 이제 글자 새겨 넣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자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경우에 있어서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태자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신 보육관 그리고 사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법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는 지휘고와의 상관없이 예외가 없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야,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지휘고가 막문하고 죄를 지을 때는 다 똑같이 처벌하는구나.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나름대로 형정은 뭐 존경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진나라에서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려도 없었으며 산에는 도적이 없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도불수비라고 하는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 왜냐? 그만큼 강력한 형정을 폈다는 겁니다. 상황은 거열형 아까 이 5거의 마차에 따로따로 이제 신체 부위를 연결을 해서 그걸 잡아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찢어 죽이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소위 거열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열형 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거열형의 창시자 아주 집요한 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지를 매달아서 그거를 찢어서 죽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열의 희생자가 된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그 자신이 거열형의 희생자가 된다. 상황의 기록을 통해 당시에 코를 베이는 형벌, 거열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시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시대상을 보게 되면 당시에 어떤 범죄와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실생활을 우리가 떼어놓고 뭐 어떤 그 형이 있었고 어떤 범죄가 있었고 이걸 논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제 신부례를 볼까? 신부례. 이 사람도 이 혁명지학의 대가였다. 법과 사상 중 수를 강조했다. 사기에 보게 되면 신부례를 높여서 부른 말 자자를 붙이면서 학문은 황로의 근거를 두고 혁명을 주로 하였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명준 학설입니다. 형벌의 종류와 명칭. 혁명을 주로 했다. 혁명지학의 대가였다. 범죄와 형벌 이것이 연관성, 상호 관련성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았다 하는 거죠. 매칭을 잘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한비입니다. 한비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혁명과 법수를 익혀 중앙집권적 제국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창조한 법과 이론의 집대성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한비 또는 이제 한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비는 스승인 자궁과 순자의 견해를 계승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다. 그리고 이런 사악성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 법 이걸 통해서 인간을 교화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인간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선한 것으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교육과 법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을 편 거죠. 문인과 각국의 제왕들에게 공자 이상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과 사상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법과 사상, 한비의 법과 사상 실용적인 정치 철학으로서 그의 문화들은 그의 사후 법과라는 유교의 새로운 학파를 계승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한비에 의하면 여기 한번 텍스트 한번 보실까요? 한비에 의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법은 군주가 백성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을 얘기하고, 세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을 얘기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행하는 수단, 즉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얘기한다. 법, 세, 술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한비는.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 등이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책으로, 한비자 이런 책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까. 총 5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중국 고전 시대 다른 많은 책들처럼 집단적 저작물이다. 여러 개가 한 권에 이제 집대성돼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입니다. 이사도 이제 법치주의의 그 사상적 기반을 뒀죠. 그리고 분서, 책을 불사라 벌리는 예전에 진나라 때 진시황이 해지 않습니까? 책을 불태웠다. 도랑형도 통일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을 도와서 진의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사입니다. 순자에게서 배웠지만 법과 사상을 밀고 나가면서 엄격하고한 형벌을 주장했다. 시황제의 사후 조고와의 권력 싸움에 패하고 살해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법가로 분류된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가 말년에 획책했던 독책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책술. 독책술은 이사가 만든 가벼운지라도 중벌을 주어 사람들에게 형벌이 무서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책술이라는 것. 또 군주는 독단적으로 신하들을 부려야지 신하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군주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감히 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되어 군왕의 주의는 오래도록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 그런데 이러한 이사의 독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법과 사상에 두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제 고대에 있어서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요참형 요걸 말씀드렸는데 중국 고대의 사형 방법입니다.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형벌. 그런데 이사는 전해지기를 이 형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허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허리를 잘라 죽인다는 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근데 이사라고 하는 이 법과 사상가는 요참형에 의해서 죽게 된다.